그동안 많은 포럼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 포럼의 회원분들께서 가장 공감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국가적인 위기에 공감을 하시고 지금이 추락할 때가 아니라 새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합심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순신 장군이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강의에 감사드리고요. 저분은 강의만 잘하시는 교수가 아니라 그동안의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셨었죠. 자, 오늘 이분을 모시고 질문 있는 분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게 이미 질문을 하시겠다고 예약하신 분이 있는데, 네. 저 질문 받아주세요. 예. 예. 평화인재회 부회장 유영찬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통일을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고지만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은 정치적인 문제로서 되는 게 아니고 독일과 같이 돌발 변수에 의해서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돌발 변수가 저는 백두산의 분화가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몇 번 드리는데 전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외교통일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말씀했을 때 전부 다 반응이 금시초문입니다.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두산 분화에 징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암이 올라가고 있고 용암층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천물이 80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전개될 문제가 핵실험을 했을 때 지난번에 진도 5.2의 지진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발표할 때는 5.7이었습니다. 근데 왠지 하여튼 낮췄는데 연구에 의하면 6.0이 되면 용암층을 흔들게 돼가지고 분화 위험성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분화하면은 100km, 반경 100km가 초토화됩니다. 그것이 통일에 대한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연구는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그 각계 요로에 그런 연구를 하고 대비를 하고 하는 것을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라 답변이 필요하신 것 같지 않아서 다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 리스트를 보시면요. 이분들 한 분 한 분이 1시간, 2시간 그냥 강의가 쭉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짧게. 네. 네, 저는 그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숙입니다. 오랜만에 박세일 이사장님의 이 우리나라 국가 위기에 대한 말씀을 정말 한 줄기의 빛을 만나듯 반가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꿈은 저는 통일을 통한 선진복지 국가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김정은 정권을 보면 이게 상식 이상의 어떤 그런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여명이 가까운 것처럼 김정은이 이렇게 할수록 저는 정말 오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변하는 통일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급변한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독일의 경우를 보면 독일의 그 통일 비용의 4분의 1이 절반이 복지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나라는 지금 통일 대박이라고 통일을 말하면서 진작 이 복지에 대한 그런 준비가 지금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지금 복지가 지금 준비가 우리 지금 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복지 예산을 쓰고 있고 저부담은 중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복지 비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 한국의 발행인 김범수입니다. 오늘 강연 질문 잘 들었고요. 로드맵의 부재가 아니라 사람과 세력이 지금 없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진화재단도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선진화재단에서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이 쌓이면 답변하기 어려우실 것 같긴 한데,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그럼 저 먼저 들어보고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간이 무슨 뒤에서 뒷 문제부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새누리당은 저래가지고 안 됩니다. 저기 대한민국의 보수적 가치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저 가운데 딱 앉아가지고 전혀 가치를 위한 노력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왜 선거에 졌습니까? 스스로 졌습니다. 스스로. 아까 한국이 망한 게 친일파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망했다고 하지, 저 사람도 스스로 졌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나와서 과연 어느 정도 성공적일지, 그래도 올바른 깃발을 들었어요. 이제 과거 운동권적인 시각 갖고는 국정 운영 못하고 대권 장출 못한다, 시대를 못 만든다, 이제 합리적인 진보 노선이 옳다라고 하는 깃발을 내려도 옳은 거고, 그것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해놨냐는 또 하나의 과제지만 그래도 올바른 깃발을 들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양당 구조 속에서 제3의 목소리를 좀 내면서 너무 사회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좀 중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서 정책적으로 몰고 나가겠다. 이념대립이다. 아주 올바른 깃발입니다. 그걸 얼마나 과연 안철수 대표가 성공시키지 않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 안에 당 사정은 아주 생각보다 복잡한지 모르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그러나 깃발은 올바로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깃발 들었어요? 무슨 깃발? 친박과 비박이 무슨 깃발 들었습니까? 저한테 친박과 비박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마다 너희들 깃발이 왜 싸우느냐, 왜 싸우느냐. 밥그릇 때문에 싸운다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해 주겠느냐. 나는 새누리당을 이렇게 좀 바꿔보겠다라는 꿈을 갖고, 또 이렇게 그래갖고 서로 견해가 달라서 대립한다면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지만 너희들 뭐 하는 자들이냐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불행한 건 한국의 보수적 가치, 자유라든가 공동체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되고, 그 정치 세력은 새누리당 안에서도 일부 또 개혁적인 보수가 있을 수 있고, 새누리당 바깥에서도 국민 속에도 개혁적인 보수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흩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결집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나는 한국의 개혁 보수를 반드시 세우는 일을 보수주의자들은 지금부터 아주 시대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 대신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가치부터 정리. 보수, 개혁 보수는 어떤 가치를, 어떤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을 중심 정책을 얘기하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걸 헌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백성 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전혀 없습니다. 여의도 정치인지 국민 속의 정치는 없는 건 여러분이 잘 아시죠. 새누리당이 그 정도로 한국의 보수 전반이 자기 변화하고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 보수 진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안철수 대표나 우리 김종인 대표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그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것이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감시하고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고, 또 이쪽은 새로운 개혁적 보수를 만드는데 감시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 두 세력을 하나로 합치는 게 통일 과정에서 난 유리하다. 또 국가 개조에서도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5당을 제가 전부터도 얘기를 했는데 대단히 어렵지만 사실은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고도 성장에 성공할 때는 1.5당이었습니다. 또 제가 2.5당을 강조하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당이 다르면 견해가 별로 차이가 없어도 합의나 타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같은 당이면은 견해가 달라도 상당 부분 합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우리나라의 미래 선진 통일 정당을 만들고 거기에 개혁적 보수 함정 진보가 하나의 두
축이 돼서 새로운 자기들 정책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해나가고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그 전체가 낸 결론을 지도자가 국민 앞에 내세우고 우리 이걸 합쳐서 힘을 합칩시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 통일의 시대, 통일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얼마나 근데 안에서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앞으로 강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만들지 못하면 대한민국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떻게 되냐 하는 생각이고 통일 비용과 복지 비용 문제는 저는 통일 비용과 복지 비용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통일 투자입니다. 북한의 복지를 위해서는 상당 부분 마지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상당 부분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고용 기회를 어떻게 북한 주민들한테 창출해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북한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장점. 여러분 경제는요. 경제학에서 보면 경제는 아주 수준이 낮을 때가 도리어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저성장 자체가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을 때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가 60년대 초에 했던 식으로 이 경제가 클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 같은 것이 더 중요한 복지가 아니겠냐. 그리고 물론 그 외에도 노동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복지는 그거는 조선 시대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오던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백두산 분화 문제는 저도 이런 얘기를 간혹 들었지만 깊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중국이 더 걱정한다는 얘기 제가 들었는데 중국 좀 여하튼 이런 문제를 포함을 해서 제가 보기에 한국이 지금 한국 안에 통일 전략 공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 가능성 제가 아까 급변의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지만은 타협의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0% 타협의 가능성, 80% 급변의 가능성이라면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런 생각하지 않던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등장한다고 하는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도 준비하는 그런 통합적인 통일 전략 공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없습니다. 정치권에도 없고 행정부 안에도 없고 이런 것이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이게 통일 얘네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구나. 여러분 중국에서 말이에요. 천안 사태 났을 때 중국 학자들이 모여서 뭘 토론했냐면 한국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 것이냐 토론했어요. 이걸 기회에서 얼마나 보복을 하면서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못하게 만든다거나 필요하다면 아주 수뇌부까지 올라갈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토론을 하면서 자기들 내부의 선거를 했는데 60%가 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급하게 남한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와보니까 칠 거는 그냥 확전을 반대하는 지시가 내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통일할 생각이 없다. 중국이 지금 북한에 어떤 메시지 주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자꾸만 도발해서 한국과 중국이 너희들 미국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손 안 쓰겠다고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황이라면 한국이 전략적으로 사고한다면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통일의 기념을 고민해야지. 그런 면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도 다 같이 연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한국이 통일하겠다는 뜻이 없었다는 건 또 어디서 드러나냐면 중국 애들이 그럽니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에 와서 탈북자 문제를 한국이 해결하겠다고 얘기한 대통령은 못 봤다. 탈북자를 북송하는 건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탈북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한국사. 그러면 탈북하면 다 우리가 데리고 와서 우리가 가난해서 같이 살겠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의 통일 리더십이지. 중국 애들한테 너희들 보고 말이지 보내지 말라면 부담은 중국에 주는데 중국 애들이 그러는 게 너희들 통일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중용어 세워서 대학 개방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한반도 들어와서 자기 말로 나간 적이 없잖아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주장을 하고 주장만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친북 노선을 가져서 남한주도의 통일을 수용하는 게 중국의 이익이다라고 주장하는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공산당 간부들과 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 와서 뭐라고 그러냐 저 만나서 자기는 바깥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그러는데 한국에 오면 통일에 관심이 없거든요. 국회에 가서 그렇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하면 그냥 평화 통일 무슨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통일할 생각이 없으니 밖에서 혼자 고민하지 말고
중국의 친중정권 세우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개혁개방해서 하는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똑같어. 너희들 절대 들어오면 너희들한테 재앙이 된다. 너희들 들어와서 제발로 나가는 게 없고 너희들이 들어오면 오래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 내부도 문제가 있지만 바깥에서 볼 적에 한국이 통일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이 지금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예민하게. 요번에 박 대통령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개성문단 문제인데 개성문단 때문에 중국이 쇼크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유엔의 규제에 압박에 대가 참가하게 되는 중국도 지금 한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 야당에서 말이지 무슨 뭐 야당 인사가 개성문단 재개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중국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들 정신 차린 줄 알고 북한을 제대로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박근혜 노선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론에 대해서 제가 99%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중국 변수에 관해서 제가 조금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북한이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중국이 북한에 개입해서 친중 정권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한반도 통일을 가로막고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단호하게 만일 중국이 그런 의도를 추구라도 가지고 있다면 이 단념하는 게 좋다. 절대 우리 대한민국은 단 한반도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내부에서 뭐 그런 편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주류 지식인들 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아주 나쁜 풍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제 선배 지도자들과의 대화에서도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월남 민족이 그 미국하고 13년 전쟁 해가지고 이제 통일을 했는데요. 그때 뭐 소련이나 중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75년에 통일을 하고 그 인도 차이나에 자기들이 종주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들 품 안에 있어야 될 캄보디아에서 친중 정권이 생겼단 말이에요. 크메르 부르지. 그러니까 월남이 이걸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수상하는 친구 훈센이든가 지금도 그 친구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78년에 정권을 잡은 등소평 지도자가 79년에 열받아가지고 침공했습니다. 월남. 그리고 월남이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기록에 보면은 뭐 중국 침공군이 한 2만 명 죽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10만 명 가까이 죽었다고 그래요. 미국이 13년간 전쟁하면서 죽은 사람이 3만 7천 명밖에 안 됩니다. 월남에서. 이렇게 무자비한 응징을 가해가지고 중국이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물러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국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온다는 것이 중국의 재앙이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특히 우리 교수님이 속으로는 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도 강연하시거나 이럴 때 이 중국 변수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뭐 중국하고 통일 외교를 할 때 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에 의해서 한반도가 통일될 때 중국의 거대한 이익이 되지만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북한을 친중국화하기 위해서 밀고 들어오면 중국의 재앙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그런 국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